네, 좀 쉬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과연 이게 무슨 광고인지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예,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광고 내용이죠. 예, 이거는 비아그라. 이게 왜 비아그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다음은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자살 방지 캠페인이 되겠고요. 다음 광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아시죠, 그죠? 예, 이게 뭘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살충제 광고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어떤 광고가 될까요? 결함도 있는 것 같고, 뭐 머리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광고일 것 같을까요? 예, 면도기가 되겠죠. 예, 면도기. 다음은 그러면 어떤 광고가 될까요? 자, 엄마가 애 코에다가 우유를 주고 있네요. 자, 뭘까요? 엄마가 아마도 눈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콘택 렌즈 광고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운전하면서 좀 느꼈을 겁니다, 많이, 그죠? 예,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광고일까요? 이거는 바로 과속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역을 하면서도 이 광고를 어떻게 그 고객들한테 전해주느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중국 시장,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메이커 또 공장은 중국이라고 하고 또 소요되는 소비되는 시장은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부분, 중국은 너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어떤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진출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세부 진출 전략을 확인해 보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거대한 나라, 4개의 즉할시, 23개의 성을 가지고 있고요. 5개의 그 소수민족 자치구, 특히 2개 특별행정구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콩이죠. 홍콩과 마카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국은 그 사실 인구를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언어는 당연히 중국어고요. 민족은 한족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원수로 보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국가 주석의 시진핑, 그다음에 총리 리커창,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TV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화장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떻게 좀 공교롭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출할 때 화장품 시장은 그럼 과연 어떤 세부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냐? 그것이 상표에 대한 등록 부분, 그다음 위생 허가 부분, 라벨 등록 부분, 이 세 부분으로 아마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만 본다면 10년을 상표 보호를 중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상표의 실질 심사는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 공고는 약 한 3개월 정도 해서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요. 화장품은 사실 인체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위생 허가만 받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죠. 그 시험 검사, 중국의 FDA, 즉 CFDA에서 심사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또 라벨 등록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중문 라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생 허가의 기준으로 해서 수입 기업의 등록과 함께 라벨 심사 및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통관해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 사실상 중국에서 좀 성공한 케이스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이니스프리가 아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은 화장품 시장에서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2년 전에는 2위로
그다음에 1년 전에는 우리가 3위로 밀려나는, 지금은 중국의 그 내수에 있는 제조회사들이 상당히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인증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3부에서 인증 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국은 CFDA, 미국은 당연히 FDA죠.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되겠고요. 한국은 KFDA가 되겠죠. 자, 중국에 그러면 CFDA 인증 절차는 어떠냐? 먼저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은 우리 제품을 수입할 또 유통할 그런 회사가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한국에서 다 준비해 줍니다. 이 성분이 어떻고 뭐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임장도 주고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게 되면 샘플 테스트를 하는데 약 한 6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자료 발송이나 수리 통지하는데 5일, 전문가 심사가 보통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CFDA 인증을 받게 됩니다. 지금 1교시 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었는지 그 부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무역전쟁을 이어오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벌써부터 2차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양측의 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90여 쪽에 달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1단계 합의문입니다.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能够稳定全球经济发展，促进世界和平与繁荣。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투자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부과하던 15% 관세는 7.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관세는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보관으로 보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미국이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측이 상호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 무역협상의 성과 강조보다는 향후 있을 2단계 무역협상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 등이 강화된다고는 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정밀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향후 2단계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사실 무역전쟁 속에서 있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사실 25% 관세를 올릴 때 그때 중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던 그 제조회사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로 옮기려고 엄청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투자된 공장을 옮긴다는 거는 상당히 모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중국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관여를 해서 베트남을 좀 다녀왔는데 실제 가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으로 이전하지 않고 중국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진출할 때 여기서는 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
자, 이게 과연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냐 아니면 위기 요인이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수출한다고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유통을 누구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가장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세부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우선 먼저 기회 요인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수 확대, 지금 중국도 사실상 수출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때, 운임이 5배, 어느 경우는 10배까지 올라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또 수입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뭐냐, 우리는 인구가 15억 되니까 내수를 확대하자, 이런 부분에 또 나름대로 또 개방을 하자,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수입을 좀 많이 하자, 수출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뉴트렌드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회 요인이 있었느냐, 바로 미국과 싸울 때, 또 유럽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 감소된 만큼 중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들 수입하는 그 대체 진출 공간에 바로 기계전자, 운송설비,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음료, 그 다음에 화공제품, 광학기계, 의료설비,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설비는 중국에서 좀 알아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기회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 요인을 좀 세분화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선 수입이 확대되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대신 또 소비를 중국 내에서도 촉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이었다. 또 중국에서는 해외 직구를 활성화시켰어요. 또 전자상거래를 개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어떤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율의 그 인하 동향을 보면은 수출입 관세 인하와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수출입 관세는 2019년도에, 소비재 수입 관세는 그 전 1년 전, 약간 6개월 전이 되겠네요. 소비재 수입 관세를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약 15%였던 것이 7% 나와 있죠. 가전제품인 경우는 20%가 8%로 인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됐죠. 관세를 20% 내던 거를 8%만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수 시장을 또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회 요인이었다,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비 촉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내수의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조업이 정상화되고 특히 도시 소비가 이제 촉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소비가 좀 확대가 되고요. 정책으로 보면은 서비스 소비를 촉진시키고 특히 신형 소비, 그걸 O2O라고 합니다. 오피스 투 오피스, 비즈니스 융합 강화를 시켰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 현금 쿠폰을 발행하는 정책 할인 제도까지도 중국에서는 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기회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해외 직구 부분은 해외 직구를 늘림으로 해서 한국의 그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중국에서 해외 직구로 해서 많이 수입을 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중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보다는 정부의 어떤 그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게 19년부터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에 관계되는 부분, 또 부당거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줌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진 거죠. 특히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가장 큰 미국의 아마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마윈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윈의 또 대적할 만한 것이 중국의 그 웨이상들, 이 도매상들이 되는데 이들의 규모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회 요인만 있느냐? 실제적으로는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이 75%예요. 수출과 수입을 같이 묶었을 때는 75%가 우리가 지금 중국의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아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또 요 사이 들어와서 중국은 벌써 중국 경기 둔화가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보통 7%에서 6%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4%, 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위안화는 벌써 환율의 어떤 불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 구조가 좀 구조 조정이 되고 있고 대신 로컬 기업들이 경쟁력이 살아남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갔을 때 로컬 업체와 경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은 보상, 자국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는 보조금이라는 제도죠. 보조금 제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뭐냐? 미중의 무역 전쟁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몰라요. 사실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실제 만들었지만 지금 바이든이 바뀌면서 조금 완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금은 쪼여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 중국 굵기라고 그러죠. 반도체를 중국은 2025년, 35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 소출이 돼서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면 될 겁니다. 중국의 유통을 시장을 좀 이해하려면은 그 유통 채널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은 제조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대리상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는 경소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소상이 뭐냐면 벤더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벤더, 제1벤더, 제2벤더, 제3벤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가 소매 유통. 이런 부분으로 유통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 구조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뭐 나라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뭐 공급 관계, 납품 관계, 결제 관계, 특히 수수료 관계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는 현재 어떻게 그 유통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항상 확인을 하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수료를 뭐 50%를 내야 된다. 그럼 그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유통 시장은 특수성이 좀 있어요. 뭐냐?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격보다도 브랜드 마케팅이 중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에서 그나마 중국에서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지역이 워낙 크잖아요. 중국은 각 지역마다 그 어떤 교두보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잡한 유통이 참 여기는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자금력. 여기 관행으로 보면은 자금 운용이 곤란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가 정말로 여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입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때 진입장벽이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진입장벽인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그 유통시장에는 모든 브랜드가 다 상존하고 있다.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인기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예. 어느 부분은 인기 제품은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모조품과의 전쟁. 중국과 베트남. 저도 사실 베트남에 몇 번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언젠가 출장 갔을 때 우리 바이어가 어느 시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뭐 롤렉스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간 뭐 싸게 해서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한 달인가 2달 하니까 뭐 저 침이 그 뭐 초침이라고 그러나요? 시침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모조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중국도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물건 만들면은 바로 카피해서 실제적으로 유통은 중국이 먼저 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재산권 때문에 이제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지역별로 다 소비 성향도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도 강남과 강북과 뭐 강동과 이게 좀 틀리듯이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한 성이 나라기 때문에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자국 보호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에 우리가 진출할 때는 인증 부분, 미국에서도 인증 FDA 있잖아요. 여기는 CFDA, 그다음 허가증, 특히 라벨 부분 이건 중문 라벨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상표권 무조건 먼저 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다음에 중문 자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품이 유통하는 가운데 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해서 축약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에 진출할 때는 먼저 관세 부분을 꼭 확인해라. 그 다음에 부가세 부분. 또 유통 채널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유통 채널과 그 다음에 시장가 원가, 시장 조사는 공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 먼저 진입을 하고 후 조정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특히 상표를 먼저 중국에서 등록함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아마 김치가 이런 게 아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모든 그 내용들은 중국의 중문이죠. 중문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세계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협상 방법을 가지고 나갈 건지 어떻게 그들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중국은 만만디예요. 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같이 성질 급하면 중국 비즈니스가 쉽게 성사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히 체면 중시를 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은 협상에서 결연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도 체면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동양적인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 들어가서 많이 성공을 못했죠. 그다음에 모략, 책략,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국지나 수호전, 그래서 또 손자병법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그 책략이 좀 훌륭한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진출할 때 먼저 이거죠. 우리가 흔히 스왑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강점이 뭐냐? 들어갔을 때 기회 요인이냐? 그렇다면 우리 현재 약점이 뭐냐? 위협 요인이 뭐냐? 요 네 가지를 반드시 분석을 하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강점을 본다면 첨단 제품이나 의료 제품에서는 기술적인 우위에 서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약점은 뭐냐? 우리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약점을 갖게 되고요. 기회 요인은 아까 우리의 기회 요인들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시장이 개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한테는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되고 한중의 FTA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또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도 땡겨오고 중국에서도 땡겨오고 이런 아주 중간에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또 호주에 가서도 뭐 얘기한 거를 보면 상당히 그 고뇌가 있습니다. 그죠? 중국 동계올림픽에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한테는 뭐냐면 무역하고 워낙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역 요인이라고 보면은요, 중국 시장은 워낙 개방 뭐 싼 제품이든 좋은 제품이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개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사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가 중국하고 주로 비즈니스 할 때 보면은 홍콩, 그다음에 대만, 또 싱가포르 이런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 들어갔을 때 좀 그들하고 경쟁할 때는 특히 대만하고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대만하고는 제가 이제 브라질하고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지금 브라질에 우리가 부품을 많이 수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브라질이 세트인 경우는 이제 수입 관세를 내림으로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아셈블리 하던 것들을 이제는 어떡하냐? 중국이 워낙 인건비가 싸고 부품들이 싸니까 중국에다가 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서 아예 완제품을 브라질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부품의 브라질 수출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국에서의 어떤 경쟁 심화는 결국 우리의 경쟁 약화와 동일하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에 진출할 때 과연 신성장의 산업 분야를 어디라고 부르냐? 5G, 6G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삼성이 미국 가서 지금 6G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잖아요. 5G 부분에서는 사실 화웨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제일 탑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허 부분을. 그다음에 의료 장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부분.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화웨이가 가장 그 특허 부분에서는 총 3,325건을 갖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5G의 1위인 삼성전자는 한 2,800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통신, 교통업 쪽 부분, 또 드론 하면은 뭐 세계적으로 중국이 1위죠. 이항이라고 하는 그 드론 업체도 있고 세계 아마 드론이 약 70% 정도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드론 업체들이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론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분야도 우리가 점차적으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분야. 이 부분은 중국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진출을 할 때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실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는 별로 사이는 좋지는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 중국에 진출하려면은 CEPA, 그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이제 기술의 융합 부분인데요. 우리의 그 경쟁 분야인 그 헬스 또 의료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어느 면에서는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신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쪽, 즉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야 이런 쪽에는 우리가 참여해도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확대하려면은 온라인 채널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온라인 부분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출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국은 지금 환경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또 협력업체를 같이 또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진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럼 진출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표권 침해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그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터넷 부분 카톡이 아마 요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카톡을 막았어요. 우리 친구의 회사가 이제 중국에 있는데 그 친구하고 카톡을 하면 카톡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아예 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 수입 통관을 할 때도 이 제품을 썼을 때는 수입이 안 되더라. 그런 제품 원료는 쓰면 안 되죠. 그런 부분까지도 과연 중국에서 통관을 할 때 불어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할 때는 과거만 하더라도 지금도 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뭐 한중 통역원을 대동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상담의 두 번째로 보면은 주로가 중국은 위챗으로 씁니다. 소통 수단을. 그래서 상담 후에는 위챗을 통해서 업무 연락을 하는 이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구매 계약을 해놓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안 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물건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돼요? 재고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의 일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대금 결제 부분인데요. 또 어느 부분은 물건을 보냈는데 기한 내 대금 결제 안 해요. 참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할 때는 TT in advance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처음에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 세율 파악을 꼭 해야 돼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중 FTA가 됐기 때문에 세율은 뭐 거진 대부분 중국하고 수출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대리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독점 판매 사실은 전 세계적 어디가 되더라도 독점 판매 계약은 안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대개들 다 독점을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할 때 다 이건 우리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가 그 한 회사만 믿고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가장 좋은 게 한 1년 정도는 디스트리뷰터를 2개, 3개 정도 두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그 업체들을 몇 군데 두고 그 중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제일 괜찮은 회사는 이제 에이전트십을 만드는 거예요. 에이전트 밑에 디스트리뷰터를 두고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정말로 이제 우리 회사를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솔 에이전트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을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체를 줄 수는 없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상해 쪽 아니면 베이징 쪽 뭐 광동성 쪽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만 독점을 주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중국에서 의무 인증은 CCC 요거는 뭐 가장 중요한 인증 제도입니다. 왜 이처럼 단일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지 중국에서도 무역의 확대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KC 인증하듯이 안전, 품질 인증을 꼭 받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 필요성은 3부에서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 인증 부분 또 특히 중국 라벨링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국 국가 표준에 따라서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규제 확인, 지역별로 규제가 있어요. 지방별로
그 지방의 규제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국 진출을 통해서 마케팅에 어떤 성공한 또 실패한 그 세 개 회사를 잠시 이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사라는 회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제이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손톱깎이 하면은 어디에 손톱깎이 가장 그래도 유명했던 데가 37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또 벨금속이라고 있어요. 두 군데. 우리나라에서는 손톱깎이 하나로 중견기업이 된 그 회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제이사는 그 중에 한 회사에 있던 해외 영업 부장이 청운을 꿈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 당시에 뭐를 생각했냐면은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월그린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 마트에 진출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벨금속과 그다음에 그 37은 대성이죠. 거기는 워낙 물건이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차에 이 친구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저하고 이제 학교 같이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뭐를 생각했냐? 자기가 있는 회사하고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과연 미국 마트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식을 했냐면 요게 이제 그들의 제품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월마트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 제품들입니다. 월마트에.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 먼저 중국 진출을 먼저 공장 진출을 생각한 거예요. 자, 한국에서 만드는 거에 2분의 1 가격이면 중국에서 만들 수 있겠다. 단 대신 디자인, 그다음에 품질, QC, QA 부분은 한국에서 하겠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공장을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한 거예요. 하나는 메탈 쪽, 하나는 뭐 빛, 하나는 또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 발 긁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여기 제품들 보면은 제품들이 좀 많죠, 여기죠. 예. 브러쉬도 있고 또 네일에 쓰이는 파일도 있고 또 화장할 때 쓰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특화해서 이 제품은 이 공장, 이 제품은 이 공장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공장을 딱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제품을 QC 컨트롤하면서 진행을 한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하면서 이 정도면은 뭐 한국 제품하고는 대동소이할 수도 있다. 품질에서는. 대신 가격은 한 2분의 1 아니면 어느 쪽에서 어느 경우는 약 한 뭐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아까 제가 설명 1교시에 했습니다마는 파워 벤더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 파워 벤더도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 비즈니스 하는 거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또 이제 우리 또 친구가 또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가멘트, 의류 쪽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파워 벤더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결국은 이 무역이든 아니면 어떤 그 비즈니스든 간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월마트나 월그린이나 이런 큰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회사에 나와서 2년 만에 납품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뭐 아주 큰 회사로 성장을 한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사,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랩, 여러분들 집에서 뭐 랩 안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중국이 언제 랩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쪽에 그 시사는 크린랩이라고 그러는데 회사 이름이 크린랩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타당성 조사를 한 거예요. 시장 조사를.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다 분석했어요. 사실 중국에 진출해서 우리 제가 전자를 회사에 다녔지만은 전자로 일본 회사가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들어갔다가 다 털털 털리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후발주자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갔던 기업들은 재미를 못 봤습니다. 이제 제가 다녔던 사마 콘덴사 그룹도 90년도에 이제 천진이라고 하는 홍콩 가까운 부분에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몇 년 동안은 전혀 BEP까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가는 동안에는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한국의 제품들은 만드는 것 생산량은 줄이고 대부분은 다 중국에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중국인의 습관을 바꾼 것이 바로 이 크린랩이에요. 중국인들도 이제는 랩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진짜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3M을 적절히 활용했다. 즉 머티리얼, 원료, 원자재, 그다음에 마니, 돈, 그다음에 맨파워.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맨파워입니다.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려면은 중국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어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는 하더라도 중국어는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파워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잘 활용했고 특히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리점을 안 뒀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했어요. 대리점 같은 경우는 가장 뭐냐면 판매하기는 좋은데 대금 회수가 잘 안 돼요. 대리점을 두면 우리는 제조해서 대리점 몇 군데만 딱 주면은 그 사람들이 소매상으로 딱 뿌려버리면 되는데 회수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총대리점권을 주는 거는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대리점보다는 자기네들의 영업 채널을 가지고서 활용했던 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 거래 방식이 위험하다고 투자 실패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약 33% 정도는 실패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습관을 바꿨고 또한 대리점 거래 방식을 자기네들 고유의 방식으로 바꿈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C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요 사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 상담회가 옛날 같은 경우는 수출 상담회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포털화 무역회사가 모집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담할 수 있는 데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먼저 신청을 해서 그 바이어와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무역협회에서 주로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수출 상담회, 즉 직접 만나는 맨투맨,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의 그 SNS를 통해서 이제 화상 수출 상담에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스포엑스. 스포엑스는 스포츠 부분, 뭐 그런 부분 쪽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냐면 랜턴을 만드는 그 회사가 여기 이제 화상 수출 상담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좀 약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저희 제가 아는 지인이 무역협회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제가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랜턴을 할 때 랜턴이 그렇게 뭐 다양하지는 않은데
수십 가지 모델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갖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러니까 품종은 작은데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것이 회사한테 훨씬 유리한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품목을 더 늘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량은 그렇게 많이 찍어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제품의 확장성을 갖게 됐고, 특히 R&D 센터가 이 회사의 주력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삼성이 사실 R&D가 굉장히 맨파워가 크잖아요. 여기도 역시 그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 자체 생산을 했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뭐 중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한국에서 오로지 디자인도 한국, 개발도 한국, 부품도 한국. 사실 LED 부분을 제가 약 한 2년 동안을 제가 이제 수출하려고 브라질에, 그 당시에 가계약한 것이 얼마냐면 약 한 수백억 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LED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품질은 우리나라 게 훨씬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 커다란 프로젝트를 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진행했던 데가 금호전기라고 있습니다. 금호전기에 방문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 기업은 하이엔드 제품을 주력을 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는 이 랜턴이라든지 뭐 LE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부분, 이 부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로만 판매한 거예요. 자체 브랜드. 자체 브랜드로만. OEM 수출은 아예 사절한 거예요. 얘네들. 그 다음에 독점 판매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독자적으로 모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입니다. 여기도 처음 시작한 화상 수출 상담회로 처음에 홍콩에서 주문받은 게 2,500불이에요. 이런 회사가 2,500불짜리가 나중에는 뭐 2억 달러가 되고 그러겠죠. 그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도 현지화를 하고 AS까지도 현지화하는 이런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 이 기업을 성공하게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2교시를 마치고요. Q&A를 진행은 이따가 아마 질문이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Q&A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3교시에 제가 50분 강의를 하지 않고 한 4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정도는 Q&A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그때 이제 메모를 해 두셨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 여기서 마치고 10분 쉬고 몇 시에 시작이죠 그럼?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